지금껏 함께 표준가맹계약서 교육을 진행하였던 김동현 변호사님과 마지막 세 번째 표준가맹계약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표준가맹계약서의 상세 내용 중 편의점 파트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수강자분들을 위한 기프티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프티콘 추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본 라이브 교육을 끝까지 신청하시고 강의가 종료된 후 지식배움터 사이트에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표준가맹계약서 교육 3탄 영상이 업로드되면 해당 사이트에서 강의를 수료하신 다음 네이버 폼 설문 링크를 통해 만족도 조사 등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시고 그 설문지의 수료 확인 화면을 첨부하시면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쿠폰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방법은 강의가 종료된 후 지식배움터 로그인 후 알림 공간,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벤트 교육과정 수강 및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교육 콘텐츠를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지식배움터 사이트에 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自由기간 강의를 클릭하시고 가맹점 사업자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니 많은 이벤트 참여와 교육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5번째 파트인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 표준가맹계약서 1탄 교육에서 잠시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에 대해 언급하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는 다른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와는 조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편의점 업종이 다소 독특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2015년 11월 5일 도소매 업종에서 분화시켜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항들을 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편의점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을수록 방문하는 고객들이 많은 만큼 거주 지역인지 여부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이 많죠. 그래서 그 편의점 표준 가맹계약서 상에는 영업지역 기준을 그 아파트 단지 등의 거주 지역과 그 외의 거주 지역으로 구분하는 그런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좀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광고 및 마케팅 조항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좀 점이 있는데요. 주인님도 그 편의점에서 통신사 할인 같은 거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통신사 멤버십을 통해서 특정 편의점 브랜드에서 할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네. 편의점에는 바로 이러한 좀 마일리지 적립이나 할인 제도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서 좀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을 가맹본부와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가 어떻게 분담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좀 첫 번째 항목처럼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에 관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편의점의 경우에는 이제 개점을 위해서 판매 진열 때와 같이 좀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가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 표준 가맹계약서에서는 이러한 그 인테리어 및 시설 설치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1개월 내에 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이러한 시설 및 인테리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비용 정보를 좀 미리 제공을 하면은 추후 폐점 시에 좀 발생 가능한 잔존과 관련한 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단에 좀 예시에서 나오는 그 가맹점 사업자 A씨처럼 이제 B 가맹본부 편의점 가맹본부 인테리어 비용 전액 부담으로 이제 개점을 했는데 이제 폐점을 하게 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맹본부에서 최초에 자기들이 이제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을 좀 반환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편의점 운영 적자가 좀 부담이 돼서 좀 폐점을 하기로 했던 A씨가 정확한 인테리어나 시설 설치 비용을 처음에는 모른 채 이제 이후에 폐점을 할 때 가맹본부가 산정한
그 잔존가 비용을 갑자기 좀 부담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개점 후에 1개월 이내에 이런 공사 비용을 좀 알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좀 미리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군요. 또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보니 인테리어나 시설 설치 외에 가맹본부로부터 대여 설비나 상품을 인도받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대여 설비 및 상품의 하자가 확인될 경우 7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도 있네요. 만약 이러한 조항이 적용된다면 5월 1일에 대여 설비나 상품을 인도받은 경우 5월 8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겠어요. 네.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좀 가맹본부가 하자 있는 좀 설비나 상품을 보낼 문제를 좀 방지를 할 수 있겠죠. 예. 그 외에도 이제 편의점 개점 시에는 세 번째 항목처럼 가맹본부로부터 이제 초기 안정화 지원금이나 운영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급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표준 가맹계약서에서 좀 가맹본부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도 이 일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받은 지원금 같은 것들을 가맹본부가 이제 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그러면 가맹본부를 위한 것인가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르게 보면요. 가맹본부가 시정 요청 절차 없이 지원을 즉시 중단하는 등의 행위를 좀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가맹점 사업자분들에게도 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번 조항은 판매 물품의 매입과 진열 등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는 가맹점 사업자분들의 의무이기도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이제 진열 표준화 및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해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두 번째 항목과 같이 가맹점 사업자는 이제 판매 실적에 의거해서 좀 합리적인 발주를 해서 적정 상품 재고를 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포스 및 회계 처리 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업종의 표준 가맹 계약서보다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분들은 매출액 및 수익금을 의무적으로 상품 포스에 등록해야 하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표준 가맹 계약서에는 없었던 내용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표준가맹계약서 그 1탄 교육 내용에서 좀 언급을 드렸듯이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는 이제 총 8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제4장은 편의점 영업활동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계처리 관련한 좀 조항을 살펴보면 여기 이제 세 번째 항목과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세무신고 등을 위해서 경영상에 관한 회계 자료를 좀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좀 작성을 좀 해놓도록 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세무신고나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은 가맹점 사업자가 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편의점 가맹 계약의 경우에는 좀 다소 독특한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 항목과 같이 총 매출액, 그리고 판매 장려금, 복권 등의 대행 판매와 그 밖의 모든 합계를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해야 하도록 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맹점 사업자가 매출액 등을 좀 송금을 하면 가맹본부가 이제 정해진 날짜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실적에 따라 이익배분금을 포함한 정산금을 계산을 해서 좀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긴 한데 자세한 이제 정산 방식은 각 편의점 가맹계약서를 좀 상세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편의점 가맹계약 해지 관련 조항입니다. 네. 편의점의 경우에는 취급하는 물품도 많고 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해지 과정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그 표준 가맹계약서에서는 이미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좀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위약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건 아니고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계약을 지속하다가 중도에 해지를 해야 하는 가맹점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항목 관련해가지고 화면에 나와 있는 표준 가맹계약서 토대로 예시를 살펴보면요. 월 평균 매출이익이 이제 100만 원, 그리고 가맹 수수료를 40%를 부담하고 있는 편의점 사업자 C씨가 이제 개인 사유로 4년 동안 운영했던 그 편의점의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 측에서는 이제 C씨 개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거니까 300만 원 위약금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만약 이제 C씨가 이제 표준 가맹 계약서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CC 평균 이익배분금은 100만 원 곱하기 40% 해가지고 40만 원이고 개점일 이후 가맹계약 기간이 이제 3년 이상이 되니까 4개월치만 곱해가지고 160만 원 위약금만 지급하면 됐었겠죠. 그렇군요. 표준 가맹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두 번째 항목과 같이 영업수익 악화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금을 감면하는 등의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네요. 이번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계약 위반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군요. 네. 다만 이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중도해진 만큼 첫 번째 항목 관련된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처럼 그 기준을 근데 좀 상향 조정해서 그 일반 중도 해지 시보다는 조금 더 많은 위약금을 물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죠. 그 외에 이제 계약 위반으로 해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 시설 인테리어 잔존액이나 철거 보수 비용은 계약 해지 규칙서에 있는 당사자가 좀 부담을 하도록 하는 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맹점 사업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면 가맹본부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유익하셨나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점들을 유의하여 가맹사업을 결정하고 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은 바로 가맹계약서의 제공일자입니다. 변호사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서의 경우에는 그 가맹사업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그 가맹사업법 제11조에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좀 수령하기 전 14일 전에 반드시 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전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좀 제공을 또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소규모 가맹본부도 이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 중인 가맹희망자 A씨가 2022년 5월 1일에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고 이후 5월 6일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다면 B가맹본부는 나중에 제공한 가맹계약서의 제공일자를 기준으로 14일 뒤인 5월 20일부터 A씨와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가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의 현황인데요. 이러한 정보는 먼저 정보공개서를 통해 1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 14일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기 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그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법인 설립일과 같은 일반 현황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재무 상황, 가맹점 수나 직영점 현황 같은 가맹사업 현황, 그리고 법 위반 사항 같은 것들도 함께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비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가지실 그 가맹점 연간 평균 매출액이나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뭐 부담금에 대해서 또 나와 있으니까요. 그 가맹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좀 예상 매출액 산정서인데요. 그 예상 매출액 산정서란 그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그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획정하고 그 범위 그리고 그 산출 근거를 기재를 해둔 그 문서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모든 가맹본부가 이러한 예상 매출 산정서 제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하지만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그 가맹본부로부터 이러한 예상 매출 산정서를 제공받으신 경우라면은 그 가맹본부 예상 매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물론이고 최저 예상 매출액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셔서 좀 최악의 상황은 좀 이 정도다 이런 예상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맹본부가 산출한 예상 매출액 산정 근거를 좀 확인을 하셔서 이러한 좀 산출 과정에 좀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좀 살피셔야 피해를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그러면 이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그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외에도 그 표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 실효성과 좀 편의를 높이고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는 그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접속 후에 이제 정책 제도, 기업거래 정책, 가맹사업 거래를 차례로 좀 클릭을 하시고 자료실 메뉴를 들어가시면 예상 매출액 산정서 표준 양식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시글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예상 매출액 산정서 표준 양식을 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제공을 받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가 있다면은 꼭 함께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권 현황, 경쟁 정도, 수익성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권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상권정보 사이트는 sg.sbiz.or.kr로 접속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에는 상권 지도와 함께 간단 분석, 상권 현황, 상세 분석 버튼이 눈에 띄는데요. 이를 통해 어떠한 점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좀 간단 분석 통해서는 그 업종과 지도상의 좀 위치 선택을 해가지고 뭐 업종 지역별 업소 개수와 매출 정보 유동 인구를 좀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상권 현황 통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업소 수와 유동 인구, 매출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세 분석 메뉴의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서 좀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역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다 좀 상세한 매출액과 좀 경쟁 현황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입지 분석, 뭐 업종별 수익 분석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체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학습했던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과 가맹 희망자분들께서 실제 체결하시는 가맹계약서를 비교해 보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분쟁의 주요 쟁점이자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 좀 미리 쉽게 좀 간과하실 수 있는 그 가맹점 사업자 부담과 책임, 뭐 영업 개시의 조건과 영업 개시 위한 상세 절차, 뭐 영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영업 활동에 대한 제한, 그리고 계약 해지 시의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계약서에 나에게 좀 특히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네.
주인님,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맹사업 분야 교육 콘텐츠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가맹 사업을 시작 운영할 때 체크하여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놓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해당 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식 사이트에 접속 후 분쟁 조정, 자료실 메뉴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확인 가능한 책자 중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참고할 만한 교육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 같이 가맹사업 분야 콘텐츠를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식배움터 사이트인데요. 앞서 교육 이벤트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배움터 사이트 접속 후 제휴기간 가맹점 사업자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맹사업점 학습하시면 좋을 만한 여러 콘텐츠를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가맹 계약을 체결할 시 어떠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좀 미리 알아보고 이에 대해 대비해 두면 더욱 안전하게 좀 가맹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식 사이트로 접속하신 후에 그 분쟁 조정 사례 가맹사업거래 버튼을 좀 클릭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가맹사업 분야에서 좀 자주 발생하는 유형별 분쟁 사례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분쟁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대처 방안을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가맹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실 만한 사항은 바로 이러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가급적 증빙자료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고받는 내용은 가급적 문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화 녹음 등의 녹취나 메일, 문자 등의 메시지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만약 추후에라도 분쟁이 좀 발생하거나 한다면 계약 조건이나 허위 가장정보 제공 유무 등에 대해서 증빙으로도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남겨두는 것은 꼭 권장드립니다. 네. 네, 이것으로 3탄 교육을 마무리하며 이를 마지막으로 표준가맹계약서 시리즈 교육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점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마련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 시청해 주셔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내용 토대로 좀 성공적인 가맹사업 운영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